그해 겨울, 산은 사람을 쉽게 돌려보내지 않았다. 눈은 길을 삼켰고 바람은 살을 베었다. 강원도 춘향의 깊은 산중, 나무를 하러 오른 한 사내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였다. 눈보라 속에서 분명 아기의 울음이 들려왔다. 사내는 귀를 의심하며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눈을 치우자 헝겊에 쌓인 작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랗게 질린 얼굴, 가느다란 숨, 그리고 목에 매인 붉은 끈의 은장도 하나. 사내는 말없이 웃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랑 살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날 산에서 주운 아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춘향 고을은 첩첩산 중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사람들은 나무를 하거나 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길상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길상이는 동네에서 바보 길상이로 통했습니다. 길상아, 이 나무 장터에 가서 팔고 와. 열량은 받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길상이는 장터에서 늘 속았습니다. 말이 느리고 셈에 약한 길상이에게 장꾼들은 6냥이면 많이 주는 거야라며 헐값을 쥐어주곤 했지요. 길상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와서는 6냥밖에 안 준다고 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길상이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보 같아도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착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손이 부족하면 묵묵히 가서 도왔고 자기 끼니를 걸으면서도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길상이는 머리는 모자라도 마음은 부처님이야. 마을 이장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이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섣달 20날 길상이는 움막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며칠째 죽만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나무라도 해다 팔아야지. 길상이는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깊어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굶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 밑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눈에 덮여 있었지요. 여기 나무가 좀 있구나. 길상이가 눈을 치우며 나뭇가지를 모으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길상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리는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들려왔지요. 누가 거기 있소? 길상이는 바위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바위를 더듬다가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만져졌습니다. 헝겊이었습니다. 그 헝겊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자 작은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길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는 아기,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누더기 천에 쌓여 있었고 목에는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장도가 붉은 끈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누가 이런 짓을. 길상이는 얼른 자기가 입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잘 참았다. 잘 참았어. 이제 괜찮아. 길상이는 나무를 주울 생각도 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도도 없이 내려오는 길이었지만 품속의 아기를 꼭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할 때마다 자기 몸은 다쳐도 아기만은 다치지 않게 감쌌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길상이는 곧장 이장 댁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큰일입니다. 이장이 나와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길상이는 온몸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품속에는 아기를 꼭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아기는 산에서 주웠습니다. 바위 틈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장은 아기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처럼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얼른 아기를 데워주고 미음을 먹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길상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이 아기 목의 은장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장도를 보니 예사 집안 아이가 아닌 것 같네. 양반가에 무슨 사연이 있어 버린 게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아에 알려야지. 꼭 알려야 합니까? 길상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게냐? 이장이 물었습니다. 길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자네는 혼자 사는 몸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키울 수 있겠나? 나랑 살자.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야. 길상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이장도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줘야지. 막내로 왔으니 막동이라고 하면 어떨까? 막동이. 좋습니다. 막동아, 우리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길상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길상이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까지 어떻게 키운대? 그래도 길상이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도우시겠지. 길상이의 움막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길상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만 먹어도 막동이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품을 팔러 나갈 때도 막동이를 등에 업고 다녔지요. 길상아, 그 아이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하지 그래. 안 됩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막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막동이는 또래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아버지. 그래, 막동아. 배고프냐? 아버지, 저기 새가 날아가요. 그래, 새가 날아간다. 막동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했고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길상이는 아는 게 많지 않았지만 막동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 애썼습니다. 5살이 되던 해봄 길상이는 막동이를 데리고 이장댁을 찾았습니다. 이장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을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괜찮으십니까? 오, 길상이로구나. 별일 아니네. 나이가 드니 감기도 오래 가는구만. 막동이는 이장의 방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책장으로 다가가 책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자문이었습니다. 막동아, 책은 안 돼. 귀한 거야. 길상이가 말렸지만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호기심이 많은 게 좋은 일이지. 막동이는 천자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장, 2장 넘기며 글자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더니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동이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막동아, 그게 뭐냐?
아까 이장님 댁에 있던 책이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넓을 주 넓을 홍 거칠 황 막동이는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웠습니다. 길상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책에 있었잖아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길상이는 얼떨떨했습니다. 자기는 글자 하나 모르는데 5살짜리 아들이 한 번 본 책을 통째로 외우다니요. 다음 날 길상이는 다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길상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장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막동이를 데려와 보게. 이장은 막동이를 앉혀놓고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한시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동이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책을 덮자마자 그 한시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이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네. 길상이, 이 아이는 신동이야. 한 번 본 것을 모두 기억하는 재주를 타고났어. 신동이라니요? 그래.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해.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운 재주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보 길상이의 아들이 신동이라는 소문이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지요.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소? 선비는 막동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서삼경의 구절을 보여주자 막동이는 한 번 보고 모두 외웠습니다. 선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늘이 노할 일이요. 하지만 자네 형편으로는 서당에 보내기 어렵겠지?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괜찮소? 내가 책을 빌려주겠소. 이 아이는 책만 보면 다 배울 수 있을게요. 그날부터 선비는 막동이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막동이는 책을 받으면 단 하루 만에 읽고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막동이는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막동이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상이와 막동이는 움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밥과 된장국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막동아, 내 아버지. 너는 아버지처럼 바보로 살면 안 된다. 너는 큰 사람이 될 아이야. 길상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고맙다, 막동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움막의 작은 등불 아래에서 막동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길상이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산에서 주운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마을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움막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부자의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날로 자라났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을의 선비들도 막동이와 이야기하기를 즐겼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묻면 막동이는 막힘없이 답했고 때로는 선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석을 내놓았지요. 하지만 막동이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돕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길상이가 품팔이를 나갈 때면 막동이도 따라가 힘닿는 대로 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면 작은 지게를 지고 따라갔고 밭일을 할 때는 김을 메고 물을 길었습니다. 막동아, 너는 공부나 해라. 이런 일은 아버지가 한다. 아버지, 저도 거들어야죠.
우리는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길상이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은 글 공부에만 매진하는데 막동이는 품팔이까지 해야 하니 말입니다. 12살이 되던 해 길상이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서 장터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상이는 여전히 셈에 약했습니다. 이 약초는 한 근에 100문인데 길상이 형씨는 특별히 80문에 드리지. 고맙습니다. 그럼 5근 주세요. 길상이는 80문에 5을 곱하지 못해 한참을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장꾼은 그 틈에 슬쩍 적게 돈을 건넸고 길상이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길상이가 돈을 세자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 5근을 팔았는데 돈이 적어요. 80문에 5이면 400문인데 여기 340문밖에 없잖아요. 막동이는 즉시 계산을 해냈습니다. 길상이는 그제야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고, 또 속았구나. 아버지, 제가 장부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장터에 같이 가겠습니다. 막동이는 그날부터 장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약초의 종류별로 값을 적고 팔 때마다 계산을 정확히 했습니다. 장꾼들이 속이려 하면 막동이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저번에는 근당 100문이었는데 오늘은 왜 80문이라 하십니까? 아, 그게 요즘 약초값이 떨어져서 말이야. 다른 가게는 여전히 100문인데요.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장꾼들은 더 이상 길상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길상이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각자 팔지 말고 함께 모아서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장꾼들은 우리가 적은 양을 가져오니까 함부로 값을 깎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모은 걸 한꺼번에 내놓으면 장꾼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제가 장부를 정리해서 각자 몫을 정확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막동이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 제안대로 하자 과연 마을 전체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막동이를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살림도 아는구나. 하지만 막동이의 마음 한편에는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산에 버려졌는지, 목에 걸려있던 은장도를 볼 때마다 막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길상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할까 봐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막동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막동아, 이제 과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요? 그래. 내 재주라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어. 이 산골에만 묶어둘 아이가 아니야. 막동이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 아버지를 오래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막동아, 가거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 너는 큰일을 해야 할 아이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막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향시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향시는 각 고을에서 보는 시험으로 여기서 합격해야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18살 되던 봄 막동이는 향시를 보러 고을 관하로 갔습니다. 시험장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막동이만 남루한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민겸이었습니다. 3대째 문과 집안의 자제로 당당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막동이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감히 향시에 응시하다니. 글자나 아는지 모르겠군. 옆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다른 이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였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묻는 문제, 시부를 짓는 문제, 역사의 교훈을 논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겸은 어려서부터 명문 스승에게 배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붓을 휘둘러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고심하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막동이는 그 모든 내용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막동이의 붓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역사의 사례를 들며 자신의 견해를 조리 있게 펼쳐나갔습니다. 시부도 막힘없이 지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명시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운율을 따라 새로운 시를 지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장원일 거라 믿었습니다. 장원, 춘향 고을 막동. 발표를 듣는 순간 민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석, 춘향 고을 민겸. 민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 차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원 자리에는 막동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시골뜨기가 나보다 위라니. 민겸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루한 차림의 젊은이가 장원이라니. 하지만 실력은 확실한가 보군. 막동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감격보다는 안도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이라 하는 자,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오. 신분 확인이라니요? 내가 장원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누군가 제보가 들어왔소.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 주운 아이라는 것이오. 과거에 응시하려면 정확한 신분이 필요하오. 막동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길상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길상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막동이를 산에서 주었습니다. 눈 속 바위 틈에 버려져 있었지요. 그럼 이자의 신분을 알 수 없다는 말이오? 목에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신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막동이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관리가 은장도를 받아들고 문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양은 무슨 문양입니까? 이것은 정씨 가문의 문양이요. 관리는 즉시 위로 보고했습니다. 곧 더 높은 관리가 내려와 은장도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소. 이것은 정씨 가문, 그것도 정학사 집안의 것이요. 정학사라면 20년 전 반역 혐의로 처형된 그 정학사 말이요.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정학사는 왕자의 스승이었던 청렴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반역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처형되었고 가문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 학사의 혈육이란 말이오? 조사가 필요하겠소. 막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반역자의 자손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의 부모는 죄인이란 말입니까? 관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막동, 내가 향시 장원을 한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과거 응시는 신분이 확인된 후에야 가능하다. 정학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막동이와 길상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관할을 나섰습니다. 장원 급제의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불안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움막에서 길상이가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동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출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의 자손이라니. 진짜 죄인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제가 버려졌는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막동이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뛰어난 암기력과 지혜를 가진 막동이였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둑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다음 날부터 관아의 서고를 찾았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장이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향시 장원입니다. 자신의 출생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20년 전 일인데 기록을 보는 것쯤이야. 결국 막동이는 정학사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방대한 기록을 읽는 데만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달랐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눈에 담았습니다. 보는 족족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재판 기록, 증인 진술, 압수된 물품 목록, 처형 집행 문서. 이틀 만에 막동이는 모든 기록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움막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막동이는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찾아갔습니다. 정학사는 왕자의 스승이었습니다. 학식이 깊고 청렴 결백한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정학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반역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학사가 몇몇 대신들과 함께 왕자를 내세워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로는 정학사의 집에서 발견된 비밀 서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학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명을 당했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막동이는 기록을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증인은 정학사가 4월 초파일에 비밀 모임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날은 정학사가 임금을 아련한 기록이 있다.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는데 막동이는 다른 증언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미묘한 모순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거나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 막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민겸은 여전히 막동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석이라는 결과가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 시골뜨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게다가 죄인의 자손이라던데 곧 물러날 게 뻔해. 민겸은 친구들과 함께 막동이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겸은 막동이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시비를 걸어 체면을 구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겸이 춘향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 막동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면서 나와 겨루었다니. 민겸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움막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발 씻어드릴게요. 막동아, 괜찮다. 내가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막동이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아버지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길상이의 발은 굳은 살과 상처로 거칠었습니다. 평생 품팔이로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이제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막동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산에서 널 주운 게 아버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아버지.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상이가 막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죄인의 자손이든 뭐든 아버지한테는 소중한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모든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민겸은 움막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 부자는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움막에서 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저게 진짜 효자구나. 민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시비를 걸러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겸의 집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을의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맥은 뛰고 있는데 깨어나지를 않으시니. 토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걸 보니 독이라도 든 게 아닐까요? 독이라니 무슨 독을 드셨겠소? 의원들만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민겸은 초조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던 막동이가 민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 밖까지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막동이 아니냐. 민겸 도련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구나. 막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겸은 막동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원이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막동이는 침상에 누운 민겸의 어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미세한 경련, 약한 호흡. 이 증상은 막동이의 머릿속에서 예전에 읽었던 의서가 펼쳐졌습니다. 동의보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은행나무 열매를 드셨습니까? 민겸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사흘 전에 은행을 많이 드셨어. 그렇다면 은행 중독입니다. 은행 중독이라니? 은행은 적당량은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생은행을 많이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동이는 즉시 처치 방법을 말했습니다. 빨리 미음을 끓여오십시오. 그리고 감초와 녹두를 삶은 물도 준비하십시오. 서둘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막동이는 어머니의 등을 문질러 토하게 하고 준비된 미음과 해독수를 조금씩 먹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민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젊은 나이에 의서까지 꿰뚫고 있다니. 제가 한 것은 책에서 본 내용을 기억한 것뿐입니다. 막동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민겸은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부끄러움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질투한 것은 실력이 아니었어. 저 사람의 인품이었어. 막동이가 돌아가려 하자 민겸이 불렀습니다. 잠깐 막동. 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 다행히 제가 지나가게 되었네요. 막동이는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겸은 그런 막동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겸은 막동이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동. 민 도련님,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지셨다. 다 내 덕분이야. 민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게 질투하고 앙심을 품었어. 하지만 넌 내 어머니를 살렸어. 내가 정말 부끄럽다. 막동이는 민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난 내 진가를 몰랐어. 실력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다. 네.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 정 학사 사건 말이야. 사실 우리 집안도 정 학사님을 존경했어.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정 학사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누명을 쓰신 거라고. 막동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아버지도 당시 조정에 계셨는데 그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늘 말씀하셨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셨대. 내가 도울게. 우리 집안의 기록도 보여줄게. 막동이는 민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는데 함께 한다면. 함께 하자. 이제 우리는 친구야. 아니, 형제나 다름없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질투와 반목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막동이와 민겸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겸은 자기 집안의 오래된 기록을 가져왔고 막동이는 그것을 순식간에 암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겸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민형, 응? 어머니를 소중히 모시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막동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럴게. 그리고 막동, 내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잖아. 네,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달빛이 두 젊은이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막동이와 민겸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막동,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기록이야. 당시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며 이상한 점들을 적어두셨대. 민겸이 가져온 문서에는 민겸의 아버지가 손수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막동이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다기보다는 눈에 담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한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 같다. 정학사의 집에서 나왔다는 서신들, 필체가 의심스럽다. 사건이 너무 빠르게 처리되었다. 뭔가 서두른 흔적이 있다. 막동이는 이 내용들과 자신이 본 기록들을 머릿속에서 맞춰보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형, 우리는 정씨 가문의 옛 저택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택이라니? 20년 전에 몰수되어 폐허가 되었다던데.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혹시 남아있는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사흘을 걸어 정씨 가문의 옛 저택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저택은 정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져 있었으며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명문가의 저택이었다니. 세월의 무상함이란. 민겸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저택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쓸모없는 잔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뒤편을 돌아가던 중 막동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 움막에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폐허 한 구석에 작은 움막이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움막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막동이를 보고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도련님이라니요? 저는 막동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막동이에게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틀림없습니다. 학사님을 꼭 닮으셨어요. 학사님이라면 정학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종이었던 노복이라고 합니다. 학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막동이와 민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증인을 만난 것입니다. 노복 어르신, 제가 정말 정학사의 자손입니까? 도련님, 앉으십시오. 긴 이야기입니다. 노복은 두 사람을 움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정학사의 위패였습니다. 노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사님께서는 결백하셨습니다. 영모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지요. 하지만 누군가 학사님을 모함했습니다. 누가 모함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학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노복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복아,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내 죄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 아직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인데 이놈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부디 살려다오. 막동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 아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부인께서 품에 안고 계시던 도련님을 몰래 빼냈습니다. 부인께서는 울음을 참으시며 도련님을 제게 맡기셨지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다오라고 하시며 노복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겸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품에 안고 밤새 도망쳤습니다. 추격하는 관병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깊은 산속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도련님을 숨기고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 다시 찾아오려 했습니다. 은장도도 그때 함께?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꼭 목에 걸어주시며 훗날 신분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바위 틈에 숨기고 근처에 음식을 놓아둔 뒤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흘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노복은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셨군요. 누가 도련님을 구해주셨습니까? 막동이는 길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무하던 길상이가 우연히 발견해서 키웠다는 이야기를. 노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그 은인께 천번 만번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노복 어르신, 혹시 당시 일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누가 학사님을 모함했는지. 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학사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떤 분을 의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시 학사님과 함께 왕자를 모시던 다른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제가 감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결백했다는 증언을 얻었으니까요. 노복 어르신,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관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증언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종이었습니다. 종의 증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노복의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오? 더구나 종의 증언이. 하지만 이 은장도가 증거입니다. 막동이가 항변했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장도만으로는 부족하오. 정학사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어도 정학사가 결백했다는 증거는 안 되지 않소? 막동이는 답답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막동이와 민겸의 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 채 진실을 찾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1년째 되던 어느 날 막동이는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관리의 후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 문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의롭게 재판하셨다. 다시는 오지 마라. 막동이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그 집 하인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잠깐만 기다리시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는 임종 전에 계속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판결했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지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윤이라는 성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윤씨? 막동이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증인 중 한 명이 윤씨 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2년째 막동이는 더 많은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증인을 만나러 가면 이미 누군가 먼저 찾아가 입을 막았고
기록을 열람하려 하면 갑자기 문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길상이가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막동이가 늦은 밤 집에 돌아오자 길상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길상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막동아, 산에 둘이 왔었다. 내가 조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너와 나를 해치겠다고.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 짓을? 바로 그때 민겸이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입니다. 막동, 괜찮아? 민형, 아버지가. 내가 의원을 데려왔어. 그리고 민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함께 왔습니다. 민겸의 아버지는 현직 관리였습니다. 막동이라 했나? 자네 아버지는 내가 보호하겠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네. 하지만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정 학사는 내 친구였네.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못했지. 이제라도 도와야겠네. 막동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길상이는 민겸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막동이가 문병을 갔을 때 길상이는 오히려 막동이를 걱정했습니다. 막동아, 너무 위험하구나. 이제 그만두는 게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막동이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막동이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 왕실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겸의 아버지가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왕실 도서관에는 일반 관아에 없는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며칠 밤을 새우며 모든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모든 내용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동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증언했던 한 증인의 진술서였습니다. 그 증인은 4월 보름날 정 학사가 비밀 모임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다른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 학사는 임금을 아련하고 있었습니다. 임금과 함께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 증언이다. 막동이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증인의 이름은 윤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윤상국, 현재 병조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정국이 거짓 증언을 했고 그의 아들 윤상국이 현재 고위직에 있으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째 되던 봄, 노복이 막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노복의 손에는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학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기에 차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살아계시고 진실을 밝히려 하시니 이제 드려야겠습니다. 막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 학사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내 자식에게 전하라. 나는 결백하다. 나를 죽인 자는 윤정국이다. 그는 왕자를 해치려는 진짜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나를 역모로 몰았다. 증거는 그의 집 서재 바닥 밑에 숨겨져 있다. 막동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민형, 막동이는 민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들고 민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으로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민겸의 아버지는 편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이제 끝낼 수 있겠구나. 내가 함께 상소를 올리겠네. 막동이는 3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기록의 모순점, 증인들의 거짓 진술, 노복의 증언, 그리고 정 학사의 편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상소를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막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삼가 아래옵니다. 20년 전 영모 사건으로 돌아가신 정 학사는 결백합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는 따로 있사옵니다. 상소문은 임금께 전달되었습니다. 막동이와 민겸 그리고 길상이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버지. 그래, 막동아. 내가 참 대견하구나. 길상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간의 긴 싸움,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상소가 올라간 지 열흘 후 궁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막동이와 민겸 그리고 노복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대궐 안 넓은 뜰에는 이미 많은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상국도 있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는 윤상국은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막동이를 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나타나자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내가 20년 전 정학사 사건을 재조사해달라 상소를 올렸다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정학사는 영모를 꾀한 죄로 처형된 자이다. 그런데 내가 그가 결백하다 하니 무슨 까닭이냐? 막동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정학사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기록을 조사한 결과 정학사께서는 결백하시며 오히려 누명을 쓰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학사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막동이는 은장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임금이 내시를 시켜 은장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은장도를 살펴보던 임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문양은 과인이 기억한다. 정학사가 늘 차고 다니던 것과 같은 문양이로다. 옆에서 윤상국이 나섰습니다. 전하, 은장도 하나로 어찌 혈연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서 가진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때 노복이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정씨 가문의 종이었던 노복이옵니다. 이 젊은이는 분명 정 학사의 아드님이옵니다. 학사께서 처형되시던 날 소인이 직접 아기 도련님을 안고 도망쳤사옵니다. 노복은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정학사의 아들임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정학사가 결백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막동이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전하, 소인이 3년 동안 모든 기록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사옵니다. 막동이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암기력 덕분에 모든 기록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증인 윤정국은 4월 보름날 정 학사께서 비밀 모임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기록을 보면 그날 정 학사께서는 전하를 아련하고 있었사옵니다. 신시부터 술시까지 전하와 함께 계셨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사옵니다. 관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임금이 내시에게 명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 가져온 기록을 확인하자 과연 막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정학사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비밀 서신들의 필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소인이 정학사께서 쓰신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본 결과 비밀 서신의 필체는 정학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동이는 여러 문서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당시 재판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영모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거치는데 정학사 사건은 불과 보름 만에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입을 막으려 한 것처럼 윤상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습니다. 전하, 저자의 말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당시 증거가 명백했기에 빠르게 처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동이가 윤상국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윤판서,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판서에 붙인 윤정국께서는 어찌하여 거짓 증언을 하신 것입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님은 정직하게 본 바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방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정 학사께서는 전하를 아련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두 곳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는 일이지요. 윤상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동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막동이는 정학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임금이 편지를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정학사의 필체가 틀림없구나. 편지에는 윤정국이 진짜 영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정학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모함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상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그것은 조작된 편지일 것입니다. 20년이나 된 편지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편지에 적힌 대로 증거를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동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윤정국의 집 서재 바닥 밑에 진짜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곳을 수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윤정국의 옛집을 수색하라. 관리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윤상국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경은 할 말이 있는가? 윤상국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색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과연 윤정국의 옛집 서재 바닥 밑에서 비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왕자를 해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윤정국을 포함한 여러 영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학사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서신들의 초고까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윤정국은 진짜 영모를 꾀하고도 오히려 충신을 모함하여 죽게 했구나. 그리고 그 아들 윤상국은 진실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도다. 윤상국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윤상국을 당장 잡아들이고 관직을 박탈하라. 유배형에 처하고 재산은 몰수하라. 관리들이 윤상국을 끌어갔습니다. 윤상국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금은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 내가 아니었다면 이 억울한 일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정학사는 충신이었다. 과인이 그의 누명을 벗겨주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정학사의 관직을 복권하고 정씨 가문도 복권하노라. 몰수했던 재산과 토지도 모두 돌려주겠노라. 막동이는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언제든 응시하여라. 며칠 후 막동이는 길상이와 함께 정씨 가문의 옛 저택으로 갔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저택은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동아, 이제 내가 양반가의 도련님이 되는구나. 길상이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함께 사셔야 합니다. 막동아, 나는 그저 바보 품팔이일 뿐이야. 양반가에 어울리지 않아. 아닙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야말로 제게는 하늘 같은 분입니다. 막동아, 산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품에 안고 살려주신 분, 굶으면서도 저를 먹이신 분,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저를 지켜주신 분,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길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우리 아버지,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다니,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냐?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겸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가을 막동이는 20살의 나이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원 급제했습니다. 향시에 이어 과거까지 장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장원 급제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아들이 장원. 급제하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막동이를 승정원의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막동이는 관직에 나가서도 백성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제안한 정책들은 백성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했습니다. 막동 대감은 책만 읽은 선비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아는 분이야. 가난하게 자라셨으니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게지. 사람들은 막동이를 존경했습니다. 민겸도 과거에 급제하여 함께 조정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었습니다. 막동이가 25살이 되던 해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식 날 막동이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두 분 모두 제게는 하늘 같은 분들입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듬해 봄 막동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막동이는 아들의 이름을 길상이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길상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손자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정씨 가문의 적장손입니다. 막동이는 어린 길상이를 할아버지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늙은 길상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길상이는 손자를 보는 즐거움 속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막동이는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길상이가 75의 나이로 병환이 들었을 때 막동이는 모든 공무를 제쳐두고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막동아, 관직에 나가거라. 아버지는 괜찮다.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돌볼 때입니다. 막동이는 손수 약을 다려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길상이는 막동이와 어린 길상이를 곁에 불렀습니다. 막동아, 내 아버지.
산에서 너를 주운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길상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 쌓인 바위 틈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이 바보 같은 아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 나랑 살자, 굶어도 같이 굶자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몰랐지.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길상이는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바보 소리 들었지만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어. 아버지, 저야말로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가야겠구나. 하지만 후회 없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 곁에 계세요. 막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길상이도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막동아,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내가 나한테서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거라.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그랬듯이. 길상이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막동이와 어린 길상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조정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임금도 조문 사신을 보냈습니다. 길상 어르신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바보라 불렸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지혜로우셨습니다. 민겸이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상이는 정씨 가문의 선산에 묻혔습니다. 막동이는 훗날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린 길상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학문에 힘썼습니다. 막동이는 아들에게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를 몰랐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단다. 어떻게 위대하셨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법을 아셨기 때문이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아셨지.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란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어받으면 좋겠구나. 막동이는 노년까지 백성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80의 나이로 평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대로 막동이는 길상이 곁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잠들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렸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누명을 벗겼노라.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부자이니라.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막동이와 길상이가 그것을 증명했도다.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산에서 주운 아기가 나라의 훌륭한 신하가 되었고 바보라 불리던 품팔이꾼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길이길이 기억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정씨 가문의 선산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무덤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